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불리며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로 유명한 여왕이죠. 하지만 위대한 업적과는 달리 여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결혼한 후 시녀였던 앤 불린과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가톨릭이었던 잉글랜드의 국교까지 바꾸면서 앤 불린과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냉대를 하다가 간통과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워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아이고. 그러자 그녀가 낳은 딸은 공주 지위를 박탈당하며 사생아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반역자의 사생아로 낙인이 찍혔었잖아요. 어떻게 여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될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왕실 가계도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랜드 적통자는 헨리 8세가 메리와 결혼을 시키려 했던 에드워드 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고 다음 후계자였던 이복 언니이자 훗날 피의 메리라고 불린 메리 여왕마저 사망하면서 그녀가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에겐 여왕의 자격이 없고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메리 아니에요? 그 라이벌? 네, 맞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세자비인 메리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에 존재했던 가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 1세가 시녀의 딸이자 사생아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리는 헨리 8세의 누나인 마거릿 튜어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4세의 후손으로 튜어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잉글랜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메리의 남편인 프랑스와 2세는 16세의 나이에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자 프랑스의 왕비에 등극하면서 잉글랜드에 맞설 강한 동맹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와. 그럼 교수님 엘리자베스 1세는 뭐 이러고 있다가 그냥 눈 뜨고 코 베겠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에 맞서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내부 사정에 주목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메리가 결혼하자 개신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이때 엘리자베스 1세의 눈에 띈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인물은 바로 존 녹스였습니다. 존 녹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내 개신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가톨릭 성당과 수도원을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1세는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지원해서 반란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메리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 잉글랜드 군대를 스코틀랜드 변방지대까지 깊숙이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펄씨, 존 녹스가 유독 메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여왕 군주에 하는 책도 출판하기도 했었어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성은 약하고 어리석고 잔인하고 남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통치 못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가 여왕이자 캐톨릭 신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메리에게 큰 비판 많았습니다.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성차별에다가 종교도 다르니까 뭐 완전 뭐 싫어했나 보네.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존 녹스와 개신교 세력을 이렇게 지원한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었습니다. 내란이 심해지면서 스코틀랜드가 개신교와 가톨릭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종교 분쟁지의 중심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의 한복판에서
메리 대신 섭정을 하고 있던 메리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자 드디어 프랑스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모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데 이 협상을 에딘버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 양국의 군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철수시킨다. 2.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 3. 잉글랜드 여왕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적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조약은 스코틀랜드의 내전을 끝내고 싶으면 메리가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임을 포기하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엘리자베스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거 자기 맘대로 아예 그냥 이렇게 선거버리고 넘어오지 말아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메리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약은 체결되었고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귀족들은 메리의 이복 오빠이자 개신교도인 제임스 스튜어트를 섭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이복 오빠도 있구나. 그리고 존 녹스와 개신교 신자들을 선봉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죠? 진경이 누나 아니에요? 웃기다. 달리경의 가문은 원래 스코틀랜드 가톨릭교 귀족이었는데 정치 싸움에 밀려 잉글랜드에서 망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재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달리경을 본 메리는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서 달리경이 가장 잘생기고 균형 잡힌 키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금세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빠였네요. 결국엔 얼굴이네. 근데 아까 그 여왕은 귀족과 결혼 안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왜 마음이 연 걸까요? 그건 달리경이 메리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왕가인 스튜어트 가문의 핏줄을 가진 동시에 그의 할머니이자 헨리 8세의 누이였던 마거릿 튜더에 인해서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였던 것이죠. 점점 메리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자신에게 스코틀랜드의 공동 통치권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달리경의 요구에 메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봤거든요. 규현 씨와 혜성 씨가 각각 달리경, 메리를 맡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나의 메리, 우리가 힘을 합쳐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게 어떻겠어? 여보, 공동 통치권은 이 스코틀랜드의 법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야. 당신이 법을 바꾸면 되지 않소? 당신은 왕이 되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해요. 저번에도 약속 어기고 술 마시러 갔잖아요. 그건 그때고. 공동 통치권을 준다면 앞으로 절대 안 그러리다. 절대 안 돼요. 나도 공동 통치권 달라고. 정말 철없네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요. 곧바로 왕실의 전권을 쥔 다음 메리의 신하들을 내쫓고 자기 사람들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풋풋하네요. 풋풋하네. 결국 달리경의 잘못된 판단으로 메리의 왕권은 약해지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달리경은 메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메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만나주죠. 됐어 꺼져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랬겠지. 메리는 개신교 반란 귀족들은 절대 달리경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꼭두각시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달리경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메리의 호의적 태도에 마음이 금세 누그러진 달리경은 메리의 말을 받아들여 이제 두 사람은 힘을 합쳐서 상황을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상황 만들어 놓고요? 달리경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귀도 얇고
그리고 메리의 충신이었던 보스웰 백작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탈출에 성공하죠. 이후 메리는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당당히 에든버러로 돌아가서 반역자들을 내쫓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566년 6월 19일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메리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 제임스 6세가 탄생하게 되죠. 아들이 나왔구나. 그렇다면 함께 반역자들을 무사히 처단하고 아들까지 낳은 메리와 달리경은 이후에 잘 지냈을까요? 아니요. 달리기 하는 것으로 보니까 안 돼요. 달리경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메리가 그녀의 최측근이자 부부의 탈출을 도왔던 보스웰 백작과 내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메리랑요? 새로운 남자가 네, 또 생긴 새로운 거네요. 남자가 등장합니다. 메리 씨도 좀 메리도 이렇게 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 아니 달리경하고 화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번엔 메리가 어떻게 보면 외도를 한 거네요? 아마도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남편보다는 좀 성격이 불같은 면은 좀 있지만 남자다운 이 보스웰에게 더 끌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메리가 보스웰을 생각하며 쓴 시가 있습니다.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이의 손 안에 그이의 생각 안에 지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겠네. 내 아이, 내 나라, 생명, 행복과 명예까지도. 거의 찬양 수준인데요. 이렇듯 보스웰에 대한 메리의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을 때 달리경은 병에 걸려서 메리와 잠시 떨어져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질 텐데. 그러던 1567년 2월 10일 밤 달리경이 머물고 있던 거처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뭐야? 아이고. 한 명 더 있네요. 당시 달리경은 옷이 벗겨지고 목이 졸린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근데 왜 옷이 옷이 벗겨져 다 있을까? 벗겨져 있어. 여왕의 남편이 살해당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목을 졸랐다고? 뭔가 배후를 표현해놨을 것 같아요. 이거 청부살인인데? 그리고 왼쪽 상단의 침대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들인 제임스 6세인데 그가 손에 쥔 종이에는 주여 나의 대의에 심판하고 복수하소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수? 이 사건은 곧 스코틀랜드에 일파만파 퍼져갔고 사람들은 보스웰이 범인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메리와 보스웰 관계를 눈치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달리경이 살해된 지 3개월 만인 1567년 5월 15일 24살의 메리가 보스웰 백작과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리 아직도 24살이에요. 그들은 보스웰과 결혼한 메리에게 불결한 요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건 좀 그렇긴 하네. 특히 개신교 세력은 메리를 지칭하여 매춘부를 화형시켜라. 저 여자를 죽여라. 저 여자는 목숨을 부지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난의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급기야 귀족들 사이에서는 메리 대신 아들인 제임스 6세를 왕위에 올리려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메리는 여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임스 6세 왕자의 지지 세력과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하고 말죠. 그 결과 결국 달리경의 암살 의혹을 받고 있는 메리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로크레벤 성에 감금됩니다. 메리가요? 네. 메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전한 것과 달리 뒤로는 다시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인물과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앤서니 베빙턴은 24살의 젊은 잉글랜드 귀족이자 가톨릭 교도로 메리에게 매혹돼 여왕을 암살하고 메리를 구출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메리도 참 보통 아니네. 베빙턴. 이후 두 사람은 맥주통 마개에 편지를 숨겨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란의 내용을 담은 편지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적발되고 맙니다. 와. 하지만 메리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요. 편지를 교환해야 했던 메리는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우와. 이 메리가 어린 시절부터 암호를 만들고 푸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암살 계획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상대는? 또 암호 전문가가 있었겠죠. 암호 해독가가 있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는 중간 첩자를 고용해 메리와 베빙턴이 주고받는 편지를 가로챘지요. 아, 이후 문서 조작 전문가와 당대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을 통해서 그래. 메리의 암호를 해독하고 분석하며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와, 엘리자베스 1세도 대단하다. 보통 아니네. 베빙턴. 해석한 내용을 보면 메리의 탈출 계획과 엘리자베스 1세의 암살 방법, 내란의 대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의 암호 편지를 역으로 이용해서 베빙턴에게 공범들을 묻는 위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와, 똑똑하다. 싹 다 뿌리 뽑으려는 거지. 우와. 그렇죠. 반란 세력을 모두 잡아내기 위한 묘수였던 건데요. 이 당시 보냈던 위조 편지가 남아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한 글자도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위조 편지를 통해 메리와 반란자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았던 겁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6사람의 정체를 알면 더 상세한 조언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당신의 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도 모두 알려줬으면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의심스럽잖아. 너무 노골적인데. 냄새가 너무 나요. 엘리자베스 1세가 지금 한 수 위예요. 결국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이 편지 때문에 모두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리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이번만큼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치. 암호 편지들을 증거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판결을 받고 1587년 2월 8일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붉은색은 가톨릭에서 순교를 상징하는 색으로 메리는 이 옷을 통해 자신은 결백한 가톨릭의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지금 도끼를 들고 내리치려는 거잖아요. 저게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이 처형의 순간이 다가오자 메리는 주여 당신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과 처절함이 감돌던 이때 드디어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내려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메리의 목숨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타격이 빗나가서 그녀의 머리 뒤쪽을 강타한 겁니다. 어떡해. 아, 저 사형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사형 집행인은 다시 한번 메리의 목을 도끼로 내려칩니다. 어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한 번 더 도끼질을 한 후에야 완전히 머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로써 파란만장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45년간의 삶이 끝을 맺게 되지요.